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많을까?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해결될까? 모두 똑같이 나누면 정의로운 사회인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문을 오늘 뷰포인트와 우리의 이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뷰포인트와 우리의 이유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특집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저는 PD 이예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포인트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입니다. 와. 아니 순발력 보소. 그러니까, 저도 순발력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역시 저는- PD님의 순발력. 아니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술술 나오지? 야. 그러니까 어디 있지 저 말은 하니까 책 뒤에 책 뒤에 있어요. 있습니다. 책 뒤에. 네. 김정함이. 책 뒤에 있는 말을 네. 활용했습니다. 저는 순발력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새 책이 나와서 아, 네. 누구의 책인가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고 있는 하승우 박사님의 책입니다. 와, 맞습니다. 아니 네. 10대 시리즈는 점점 더 책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뻐져서. 그리고 요거 책이 일단 읽기가 되게 좋아서 읽기가 쉽고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한 10세 갈 것 같습니다. 네? 10세. 아니 오. 아니 용 아니고 용 미안해. 아 미안해. 방송에서 이걸 1세, 2세 네, 여러분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는데 아니 당신이 당황하니까 이상해진 거야. 아니 제가 좀 못 알아듣고 아니 처음에 아니 뭐 어떻게 이해한 거야 대체? 10대가 듣는다는 건가? 잠깐만 무슨 의미시지? 이러고 네? 이랬는데 아 왜 내 얼굴이 빨개졌지? 네 괜찮습니다. 나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공정함 좀 아는 10대 이 책은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단순합니다. 출판사에서 네.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제가 그 전에 어쨌든 요 10대 시리즈를 좀 썼었기 때문에 네. 이 주제를 잘 써주실 것 같다라는 편집자님의 의견 때문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와 공정함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함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있죠. 다른 책들도 혹시 네, 어떤 많죠. 책들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진 않고 표지는 열심히 봤습니다. 박건일 선생님이 쓰신 능력주의가 또 있고 뭐 공정하다는 착각 또 있고 그리고 또 하 박사님 쓰신 거 아니죠? 신문 피라미드 사회. 신문 피라미드 사회도 굉장히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저 되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말 내내. 진짜요? 네.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두 분은 책이 시중에 깔리기도 전에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열심히. 오늘부터 깔립니다. 오늘부터 깔려요? 오늘 며칠이게요? 오늘이 7월 12일이거든요. 네. 이 책 보시면 7월 11일 날 인쇄 아. 초판 인쇄 발행돼 있고요. 그렇구나. 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주셨어요? 좋은 그런 건 돌려보시면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건 비밀로 그랬구나. 간직하셔야 알겠습니다. 되는. 네, 여러분 이렇게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유연구소에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막간 광고. 네, 고맙습니다. 공정함과 정의의 차이가 뭔지 네.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정함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때 보면 인터넷에 그 축구를 경기하는 아이들의 그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등은 그냥 이 키가 3명 다 다른데 똑같이 밑에 상자를 놔주는 게 평등이었고 공정은 이제 그 키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자를 놔둬서 보시면 어쨌든 기계적인 평등보다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공정의 훨씬 좋은 것이다 돼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담을 굳이 왜 쌓았을까? 담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실은 굳이 상자 위에 올라가지 않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정의의 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게 요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정함 얘기가 되는 건 결국 약간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모두가 다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받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가 느끼고 있는 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일상을 누릴 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뭐 여기 오늘 저희가 계속 주구장창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능력으로 보통은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능력에 따른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능력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한국 사회는 청소년 때는 성적 중심이고 나이 들어서는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받는 연봉이나 이런 수입 중심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정의로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공정함과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더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이 공정이라는 화두가 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재화의 분배 이 부분에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의도 안 되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란 말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능력주의에서 가장 저 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책 앞뒤 커버 이렇게 표지만 보고 열심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은 알아놨는데 한국 사람이 죽어도 못 참는 게 불공정이고 아주 기꺼이 참아내는 게 불평등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아주 기꺼이 참아내고 있고 하지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죽어도 못 참는 이런 사회라는 게 저는 이 책, 그 책이 관통하고 있는 다 읽진 않았지만 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잘 지금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잘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개인의 재능이나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뭐 다른 기관이 다른 시점에서 최근 근래에 조사를 했을 때 뭐 65% 정도는 거의 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대한민국 전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뭐 이게 20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재화의 분배가 지금 뭔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잘 안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 합의점은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옆 지기와 함께 열심히 내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가 100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100을 받았어. 그러면 합리적이니? 합리적이래요.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가장 그 이게 뭐 최저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일상적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80의 부가 필요해. 근데 너는 100의 노력을 위해서 100을 받았어. 어때라고 하니까 굉장히 결과가 만족스럽대요.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100의 노력을 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10으로는 살 수가 없어. 80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이 한 것보다는 한 5배를 좀 더 많이 줘서 한 50을 준다 치자. 괜찮겠니? 된대요. 그러면은 8배를 줘서 80을 준다. 되겠대요. 그러면은 100을 줬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지가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봤나? 국민들이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5배, 뭐 8배 주는 거는 뭔가 괜찮아. 근데 100을 주는 것도 뭔가 아니야.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저희 옆지기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막 나는 얼마 정도 두면 괜찮을까? 사회적 합의에 나의 목소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 지표를 주말 내내 이것만 막 계속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우리 둘이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이 대화가 종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제가 들어가는 글부터 시작해서 9페이지까지가 들어가는 글인데요. 네. 여기까지 읽는데 2명이서 읽는데 한 30분,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탁 걸려가지고 둘이 막 엄청난 논쟁을 해가지고 넘어가지도 못했고 여튼
어쨌거나 재화의 분배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거다. 지금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재화의 분배를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것은 맞는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진짜 너무 느리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다 중요한 쟁점이죠. 여기 뭐 있는 호봉제에서 성과급제 이런 것도 전환하는 것도 되게 그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되게 당연한 원칙 같지만 실제 현실에 딱 정했을 때 야, 왜 내가 쟤랑 똑같이 받아야 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SPD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공정이란 얘기가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공정을 같이 정의를 하고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서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10에 원래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했을 때 10이 나오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100을 어차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핸디캡이 그러면은 10을 다 노력해서 10을 했어. 네. 근데 5밖에 안 했어. 그러면은 또 50조도 돼, 80조도 돼 이렇게 가서 저희도 그렇게 빠졌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이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었냐면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80밖에 안 주는 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100을 노력해서 100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200을 잡아버릴까?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정말 평균치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인간다운 삶을 200을 잡아버리면은 좀 뭔가 사회적 합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경제 뭐 나라 국간을 갑자기 걱정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대화가 어렵네요. 근데 그냥 다들 누구나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우리가 그 국민적 합의로 굉장히 높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갔다가 그러면 또 그 수준은 또 어디인가? 그 수준은 그 수준을 어디인가?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제한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네, 되나? 근데 그건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잖아요. 언제까지 올라야 되나 뭐 이런.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공정함을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해보고 싶다고 현경 기자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주제를 꼽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 전에도 이제 어제 강연 같은 데 갔을 때도 계속 이 공정함에 대한 강연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 교육이라고 하면 교사와 시험을 친 교사와 시험을 치지 않은 마을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공정한 게 뭘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중간중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뭔가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소한 개인적인 사유는 이 공정함이 지금 뭔가 내 안에 정의를 빨리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놔야지 제가 쓸 수 있는 기사라든지 내가 마주한 갈등을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공부를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정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수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희가 만나는 사례들이 공정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정말 개인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회사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성과평가와 그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그 고민이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이 축이 사실은 갈등이 돼가지고 저희 신문사로까지 제보로 들어오는 사례 이 두 축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내 회사 안에서의 상황을 판단하고 할 때와 이게 갈등의 상황으로 저희한테 다가와서 이 상황을 판단할 때 나조차도 약간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안에 그 정의와 그 사회 안의 정의를 맞춰가서 이게 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된다. 어디 가서 공정이 뭐냐, 정의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공정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에서 근데 그 상황을 저는 하박사님이라면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설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제를 좀 하고 싶어서 근데 마침 또 책이 나와가지고 되게 이것이 천재이로의 기회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하 박사님은 이 공정함 좀 아는 10대 요청에서 쓰셨다고 했지만 네. 신분 피라미드 사회에도 쓰셨고 어쨌든 공정함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오셨고 공정함을 정의를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책들을 쓰신 거잖아요. 네, 왜 네, 네. 공정함이라는 화두에 집중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뭐 우리 뭐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 다 이렇게 일종의 경쟁의 규칙 속에서 굉장히 일상화돼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규칙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규칙 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합리적인 기준이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경쟁을 너무 일상화하고 그것을 다 우리의 몸에 맞게끔 익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닌다고 생각해요. 나랑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거고 나랑 경쟁을 아예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랑 경쟁을 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장 속에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니들이 나랑 경쟁을 하지? 이렇게 왜냐면 또 우리가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좀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검증 과정이라고 경쟁을 하면은 이게 그냥 그렇게 막 발끈 혹은 막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항상 경쟁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자꾸 이제 나에 대한 평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을 붙는다는 자체가 사실까지 우리한테 아주 일상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였던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누가 딱 건드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되게 발끈하면서 사실은 이제 막 자기 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제 내쳐버리게 되는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보면 모 학교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좀 주장하려고 하니까 야, 네 권리 주장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시끄러운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학습권 침해받고 있어. 뭐 이렇게 상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한국도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좀 미리 사회가 경험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게 그냥 좀 우리가 각자의 삶이 좀 넉넉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넉넉하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텐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도 너무 팍팍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딱 눈에 보이니까 이제 상대방 보고 이제 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저는 되게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혐오 이런 것도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가 되게 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싶은 되게 큰 질곡 속으로 아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책을 보시면 보통 공정 얘기할 때 안 하는 사례들 제가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맞아요. 그게 얘기도 얘기하고 네. 뭐 플랫폼 노동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있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경쟁의 규칙으로서만 아니라 사실 좀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가 우리가 계속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까. 아까 이현경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나누는 조건이 너무 안 좋구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책을 좀 이렇게 질질 들어서 이렇게 길게 안 들어져요. 네, 이 땄어요. 책이 다른 공정함을 다루는 주제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이랑 가장 다른 점이 책의 3분의 2 이상, 3분의 1이 넘죠. 이게 절반은 안 되고 그 이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화의 분배 관점에서 뭐 일자리 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학벌주의 요 정도까지 되게 많이 다루는데 그거 이상 좀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도는 것 같은데 이 책은 3장부터
너 이거 관련돼서 공정은 생각 안 해봤지 하고 약간 막 이런 게 긁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갑자기 확 전환돼가지고 생각이 확장되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는. 근데 또 답은 또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답이 없죠. 답은 사회가 합의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되게 많이 뒤에서부터는 막 또 주치면서 또 갑자기 이걸 문구를 보고 생각나는 거 적어가면서 책을 봤는데 내가 지금 공정함 읽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한 번씩 했는데 내가 여기도 공정함을 생각을 왜 못했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은. 다들 사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무엇이 좋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 주시는 거랑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사례들이랑 말하는 투로 또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돼라는 걸만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공정은 무엇인가, 뭐 정의는 뭐지, 막 이렇게 찾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굉장히 그리고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려면은 한참 걸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서 좋았어요. 저는 그 마지막 이제 보면은 거의 결론으로 다다랐을 때 이 책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보이시나요? 공동체. 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사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네. 우리 황민호 우리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뭐 환멸의 바다 무슨 이렇게 늪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진짜 쉽지 않구나.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결이 못하겠다라고 덮자 뭐 이런. 네. 근데 아니 말씀하세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 저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장하지 않는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 공정이 좀 더 화두가 됐다라는 게 이제 서문에서도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지금 가고 있는데 20대도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랬지만은 나라 전체의 부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제 20대, 30대 보내는 과정에 나의 부가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좀 속에서 어떻게 이 전체 뭔가 이것은 사실은 나라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강력한 이런 여기서 이게 불신이라 얘기해야 될지 믿음이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강력한 그게 불신이 있어서 이제 나라가 잘 사는 거는 상관이 없어.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얘기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근데 경제 성장 시대에는 유리했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나의 공정이 하도가 지금보다 덜 됐던 그런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를 좀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야 될까 공정에서. 왜냐하면 자꾸 시스템을 건드리고 지금 문제 이런 걸 좀 건드려야 되는데 개별화로 되면 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올 거라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몇 권의 책을 조금 종합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태우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전력의 힘이었죠. 전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설비를 돌려서 상품의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죠. 근데 최근에 본 제가 포스트 그로스라는 성장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태원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자본주의 성장의 단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부터는 노동 생산성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이게 워낙 이렇게 활활 태우면서 올라온 힘으로 이제 그러니까 체계적인 분배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하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회가 이만큼 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윤을 창출할 곳이 결국은 이제 노동으로부터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그럼 자연히 전체적인 이윤은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예 그 전에 어찌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근데 활구를 찾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일국 자본주의에서 글로벌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거. 새로운 소비처를 찾아야 네. 되고 새로운 노동자를 그렇죠. 네.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이제 이동로도 이제 막아버린 상태. 이게 뭐 지금 완전히 그 쪽에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잠잠해지고 있어. 그러면 다시 과거처럼 성장 일로로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책에 이제 생각해봐.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저성장이었어. 마치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고성장 시대로 갈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그러니까 다시 과거의 장밋빛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봐야 되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뭐 토만 피케티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성장과 있죠. 성장과 분배는 일치하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를 오히려 반비례하는 상태로 계속 왔던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그러니까 부를 더 만들어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미 있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할 거라는 거죠. 저 지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전체 파이가 이만큼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인구 절벽 시대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게 특히 더 심하고 그러면 재화 전체의 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사람은 준다. 그러면 이제 조금 숨통 트이나? 숨통 트이겠다라는 대단히 이것이 착각적인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은 분배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사실은 똑같은 양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서 다 가져가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분배를 파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인구 절벽 시대로 가면 그래도 학교 안에서의 경쟁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약간 기대 심리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개발의 성장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결국 능력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렇게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한 명이 잘 되면 전 집안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장남. 2억개 우리 가문의 미래가 장남에게 걸렸어. 몰빵해. 그러면서 이제 몰빵하는 그러니까 이쪽에 남성 장남 이렇게 딱 몰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몰빵이 이제 무의미한 그런 몰빵으로도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뭐 박관희 쌤의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 정말 아까 잠깐 영경 기자 소개해 주신 되게 재밌는 책인데 거기 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삼루타를 치고 앉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미 작자가 서 있는 처지가 되게 많이 달라져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과거처럼 그냥 뭐 사전 씹어 먹으면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 사회의 자원은 그러니까 뭐 자원이라고 하는 게 꼭 재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지위도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이죠. 어쨌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사실 이제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주어진 기준으로만 논의를 해왔던 거고 이 주어진 기준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조건하고 잘 안 어울린다 혹은 뭔가 이것이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뤄왔던 거죠. 이거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뒤에 얘기하자. 조금 더 경제 성장 발전하고 난 뒤에 얘기하자. 뭐 기업이 일정 정도 규모는 돼야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뭐 벌써 무슨 사내 뭐 그런 거 왜 얘기하냐. 그거는 좀 우리가 덩치를 좀 대기업 되고 난 뒤에 얘기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제가 볼 때는 온 거고 사실 약간 늦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 이미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막 아주 날카롭게 지금 전 한국 사회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게 또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에 때 누가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또 계속 인구 문제로 들어가면은 1인당 소비 수준이 약간 지금과 유사한 상태에서 지나면 자연적으로 전체 소비 수준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막 휩쓸려 갈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먼저 치고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서 그 어떻게 불공정과 불평등의 이 부류에 있으신 분들이 아젠다를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뭐라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가 전국민 재난 소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거의 진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기 아사 직전에 있는 층에서의 그 발화를 통해 가지고 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어느 층에서 이거를 합의가 돼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누가 합의를 했을까요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노동소득과 노동의 숫자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만간 기본소득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의 주도권을 제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절대로 이 양극화가 문제여서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좀 깨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사실은 농민 수당을 줄 때도 그 소상공인 영역에 있으신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거 받으면 다 소비로 이어지고 당신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에서의 논의 구조에서의 그 우리나라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논의가 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논의가요? 네. 좀 먼저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뭐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진 곳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렸던 일종의 노동과 자본간이 좀 타협을 해봤던 그런 곳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많이 진도가 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사실 저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한국에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되게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실험적인 단계에서 그냥 아주 가시적인 상태에서 그냥 논의되고 있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꽤 진지하게 되는 곳도 있고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결과물을 놓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놓고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어쨌든 우리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얘기할 수, 그리고 거기는 사회적으로 합의해 본 경험이 있다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중요한 사회적 주제를 놓고 한 사회가 합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치러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자 말자 얼마 줄까 뭐 얼마 줄까 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 준다 막 이러다 자기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고, 사실 뭐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 주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꼭 이게 모든 국민한테 다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럼 그런 것 쪽은 어떻게 더 챙길 거냐. 사실 그런 고민들하고 맞물려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그런 것들이 그냥 정부에서 다 논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는 별로 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책에서 핀란드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핀란드는 이제 일종의 그 과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핀란드도 원래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한 나라였는데 여기가 왜 하냐면 어쨌든 재정 투명성은 되게 그냥 우리가 볼 때 되게 혁신적이죠. 모든 사람의 납세 실적을 다 그냥 공개해버리는. 뭐 우리는 지금 막 세금 아직 보면 막 고액 납세자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다 풀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다 아는 거죠. 맞아요. 저는 저 사람 자세는 왜 늘었지? 뭐 이런 우리나라는 것들을. 탈세자들만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납세자들도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쵸.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체크를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마이너스 소득세 이거 괜찮다. 기본소득보다도 이것도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해수 PD가 한 질문에 뭔가 답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 마이너스 소득세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요? 네. 두 분, 박사님이요. 저자께서. 근데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 일단 전 가야 된다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게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경제학자 처음 보신 분이에요. 145페이지 밀턴 프리드 어떻게 읽어야 밀턴 프리드먼. 박사님, 자 소개해 주십시오. 아니 뭐 이게 뭐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약간 뭐
신자유주의와도 가깝다고 할 만큼의 되게 자유주의 경제학자인데. 진짜요? 이 사람은 막 사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공재정 투입화 이런 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해봤을 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갑자기 돈을 막 내놓고 때로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네. 그다음에 기부도 막 하면서 이게 사회적 나는 시혜가 아니라 이건 사회에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환원해야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뭐냐면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아니라 아주 기형적으로 사회가 빈부격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왜 그걸 두려워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사회가 불안한 부자들은 뭐가 불편할까요? 사회가 불안하면요? 네. 부자들이 불편한 것? 부자가 네. 아니요. 부자가 불편한 것. 부자들이 불편한 거. 지금 체제 유지가 가장 편한데 이 체제 유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들이 난 부자니까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고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면 폭력적으로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의 적대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면 결국 기대하는 건 치안력인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경찰의 수는 어느 규모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근데 빈자가 너무 많아지면 경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결국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것도 다 GDP로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시면 브라질 같이 사회 양극화 되게 심한 곳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사설 경비회사들이 다 총 들고 이렇게 저택들을 지켜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브라질은 보면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부자들의 아이들이 탄 스쿨버스가 납치당하기도 했어요. 부자들 어떻게 출퇴근하는 줄 아세요? 헬리콥터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회사 옥상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게 제일 안전한 경로예요. 육상은 자체는 안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게 보면 그래서 브라질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이 대저택 바로 옆에 빈민가예요.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딱 옆에 있고 이 대저택은 진짜 중무장한 경비회사들이 사설 경비회사들이 시키는데 문제는 경비회사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신의 사회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 결국 뭐냐면 점점 더 많은 비용들을 써야 되는 거죠. 나의 안전에.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죠.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빈부격차를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하는 판단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세도 뭐 자본가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걷어가지고 경찰을 유지할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소득을 보전해줘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살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나의 재산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을 보장받으면 내 재산에 대해서 손을 씻게 안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소득세 얘기하시면서 이 아젠다를 가져가시는 부류가 결국에는 저런 목적으로 가져가는 부류일 거란 말이죠. 여기서 목소리를 뺏기면 안 된다. 여기서 뺏기면 이제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같은 생각에서 짱이다까지. 같은 생각에서 책 읽으면서 또 메모를 해놓은 게 지금 뭐 계층 이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겼다. 아예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층 이동 올라간 사다리 진짜 요만큼 남겨뒀어요. 그것마저 진짜 없애버리면 정말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요만큼 열려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정하네 불공정하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진짜 저것마저도 없으면 좋겠다. 그럼 차라리 다 폭동을 할 텐데 우리도 막 다 때려 부셨을 텐데. 폭동을. 그렇군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고 어차피 부자도 돈을 벌려면 사회에 이제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부자가 혼자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하게도 미국의 거대 자본가가 나는 나 혼자 번 게 아니다. 이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맞죠. 네. 그것도 아니 폭동은 사실은 생각을 뭐 못 해봤어요. 일론 네.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런 기본 논리예요. 결국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로 유지되는 건데 생산만 했으면 뭐하냐? 소비가 없으면 그럼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네? 그럼 결국은 일상적인 소비 물론 사치품들은 다르겠죠. 하지만 네. 일상적인 소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정한 소득이 사회적으로 보장해 줘야지만 한국에도 보면 그런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저임금제를 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은 지금은 되게 야비하게 이제 그런 걸 편성해가지고 한국은 하는데 어쨌든 기업가들 중에도 보면 이 최저임금제도나 기본소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시장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다. 시장 자체가 짜그러들면 그럼 결국 경제도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인데 이제 한국은 또 어떤 식이냐면 이제 우리는 주로 수출 주도형 경제였다는 거죠. 내수는 무시하고 지금도 보시면은 외국에 수출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 내수형은 그래서 보면 옛날에 한때 막 들었잖아요. 외국에 판매하는 미국에 판매하는 라면과 국내 라면의 라면이 진짜 차이. 다르고. 차도 다르고 네. 그렇죠. 차 안에 부품이 다르다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결국 뭐냐면 이거 수출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희생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만큼 뭐냐면 내수 시장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거냐 해서 그냥 내수를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그만큼 뭔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래 한 곡 네. 듣지 않고 40분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냥 쭉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곡 정도 듣고 네. 오겠습니다. 일단 한국 정도? 한번 들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끝날 때 한 곡 더 들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럼 중간곡으로 그러면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듣고 오겠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가끔은 힘이 들어도 한 발씩 걸어가지요.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도 사람의 마을에 불빛 하나 있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묵묵히 걸어가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좋은데요, 근데? 네. 들으신 거 네, 맞으세요? 진짜 귀 듣고 꽂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다는 증거. 이 노래 잘 들으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소리가 따로 나옵니다. 리얼리? 네, 왼쪽 어머. 소리랑 오른쪽 소리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귀를 한쪽에 열어놓고 있었어. 이런 제대로 못 들으셨군요. 어. 다시 한번 방송으로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련돼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원칙이 가능하냐를 놓고 또 아까 또 얘기를 드렸지만 주말 내내 옆지기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엄청난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물론 전제는 비슷한 일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는 거 그리고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더 악랄해져가지고 협력사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같은 노동인데 다른 소속으로 일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진짜 싹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 노동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에 이게 대립이 있었는데 어떻게 동일 노동이 가능해? 전제가 가능해? 전 전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임금이 할 수가 실천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일 노동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동일 임금을 이야기해? 이렇게 주장을 한 제가 있었고요. 네. 동일 임금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저희 옆지기는 무엇이 거래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능력과 일과 뭐 성과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래하고 있는 거다. 시간은 부자든 뭐 이건희의 시간이든 이현경의 시간이든 유한한 건 똑같은데 그 유한한 시간을 거래하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시간을 딱 꺼낸 순간 제가 맞네. 이건 동일하네. 동일 노동이 가능하네.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런 제 전제를 다 깨버리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최저시급 할 때도 시간이네 이렇게 네. 돼가지고 카페에서 거의 뭐 30분 만에 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지만 또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시간 1시간과 누군가의 1시간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인정해. 아이고. 너의 패배를 인정해.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그 친구에게 또 성과급은 어떻게 생각하니? 성과급. 왜냐면 나 졌어. 네. 져가지고 내 계속 재지하게 가는 거예요. 네. 성과급이 없는 회사와 있는 회사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했을 때 성과급은 없어도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노동자 안에 그 합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1시간은 효율성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거는 그렇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임금의 수준을 그냥 높여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노동 그 자들끼리 그 뭐 사측도 얘기하지만 성과급의 수준을 전체 임금의 몇 %를 둘지를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졌네요. 네, 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게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에 대한 보상은 어쨌든 노동 시간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노동의 능력에서의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노동 능력에서 차이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보상은 꼭 경제적 보상이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가치라고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명예 이런 것도 사회적 가치고, 네. 존중 이런 것도 사회적 가치고. 리스펙. 사실 화폐는 그 중에 사회적 보상 체계의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보상을 다 화폐로 환원시켜 버린 거죠. 근데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 치료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개개의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사회적 보상 기준을 다 화폐로 일치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다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있죠. 네네. 그럼 일 잘하는 사람 일 다 했냐? 그게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예전에 보면 이게 뭐 예전에 보면 도제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장인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잘 만드는 게 무슨 의미야? 많이 만들어야지.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쉽게 부서지는 물건들을 쉽게 망가지는 물건들을 써야 되겠고 그게 사실은 계속 낭비를 강요하는 사회로 가는 거고 이게 또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상체계를 달리하면 여러 가지 이거는 이 사람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정말 오래 쓰는 물건을 만들어.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때는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쟤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을 다 못 만들어. 그럼 사실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결국 이게 도움이 되나 안 사회에 도움이 될 거냐 어떤 것이 더 장기적으로 사회에 좋을 거냐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는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속도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속도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맨날 그렇죠.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는 속도죠. 네, 효율성, 초고 효율성을 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요구하고 구성원들에게 있는?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부사 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고효율, 효율성 없으면 안 된다.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걸 뽑아내고 집에 가자 이거여서 제가 그 미카엘의 소설도 보시면 결국 뭐냐면 이 시간 도둑들이잖아요. 그 나오는 도둑들이 그러면서 모모의 마을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마을을 파괴하면서 우리는 계속 공동체도 막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모순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네, 뭐 힘든 말씀은 거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저 이제 같이 막 회의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주시고 그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네, 사실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네. 거죠.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는. 그리고 아까 이제 돈은 화폐로 지금 보상이 다 환원돼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화폐로 환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친구들도 보면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가치를 찾기 어렵고 내가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에서만 자꾸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그거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돈을 버는 것, 노동을 한다는 거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진짜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융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일과 여가와 휴식 뭐 이런 건데 결국 일에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만족감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여가의 영역에서 계속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여가도 그냥 여가를 쉬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가. 왜냐하면 또 이게 여가도 노동의 연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계속 남한테 과시적으로 그러니까 소비도 그래서 갈수록 과시적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이 갔던 유명한 집, 남이 먹던 먹방 했던 집 이런 데 가서 과시적 소비해야지 내가 뭔가 좀 제대로 소비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소비를 하려면 그냥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가서 소비를 해야지 뭔가 제대로 돈을 쓴 것 같은. 결국 돈을 쓸어. 네. 돈 쓰러 이제 서울 가고 뭐 그렇게 되는. 아니 사실 되게 그 유럽 여행이나 뭐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쉬고 왔다. 거기 너무 진짜 유토피아적인 나라다 이렇게 했지만 보면은 한국에서 하루 동안 쓰는 나의 돈 소비량이 5만 원이었으면 해외 여행 가면은 펑펑 써가지고 20만 원인 거예요. 그 소비의 양이 4배의 차이가 나서 즐거웠을 뿐이지 한국에서 하루 20만 원씩 쓰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계속 이렇게 경계하라는 말씀인데 네. 자꾸 뭐 어떻게 돈 쓰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진짜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가 생활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최근에 저희가 또 여가를 같이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축구. 것처럼 우리 진짜 축구요? 우리 축구는 그래도 저비용에 속하죠. 저비용에 속하는데 자꾸 제 여가가 노동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내가 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금. 왜 노동의 연장이시냐면요. 지금 저희 에이스 선수인데요. 네. 저는 부상자고요. 지금 부상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200%를 해야 된다. 저희 감독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지금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경기를 간다고 해서 저는 가볍게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뭔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승부효과. 예, 말씀하신 부담감. 것처럼 가시적 소비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정말요? 예, 당신들이 어저께 200% 해야 된다고 다들 똘똘 뭉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기왕 하는 거 재밌게 해서 즐겁게 그러니까 추억을 기억하는 거 만들면 재밌게 해야 네. 되는데 그렇게 고유를 해야 되면 안 재밌잖아요. 이걸 그럼요. 악물고 해야 되는 거지. 아예 해서 이기면 좋고 그런 저렇게 거죠. 저렇게 단서를 달아요. 아니죠. 이게 문제다. 아니, 네. 네. 저 어디서 들었더라? 박건희 쌤이 토론나 들었나? 외국에는 죽기 살기로 하자, 뭐 이를 악물고 하자 이런 얘기가 없대요 표현이. 표현 자체가 관용어구가 관용 없는 어구가 거예요? 없대. 우와. 세상에. 그래서 다들, 이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표현이 없대요. 저희 다들 다치지 말고 즐겁게 하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치지 마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냐면요. 아들 자꾸 이 축구 얘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시합 나가야 되는데 다치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몸 관리해. 지금 시합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치면 배신이야. 뭐 이런. 선수 없어. 안 돼.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에요. 경기 날도 다치지 말자였습니다. 다치지 말고 일승만 하자. 뭐 이런 느낌이죠. 한번 살짝 일부러 기분 싸고 나타나 보세요. 안 돼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아니 진짜 제가 그 경기를 하다가 저희 수비수가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노출하면 안 되는데 수비수가 유경기자고 제가 공격수인데 서로 이렇게 1대1 대결하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하다가 정강이가 엄청나게 빡 부딪히는 경우가 아이고, 생겼는데 그거 제일 아프죠. 예, 그래서 이제 정강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번개를 봤는데 그 순간 떠오른 감독님 얼굴. 큰일 났다. 나 이거 멍에서 안 끝나면은 감독님이 불호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무도 안 그래요. 그의 욕망이 눈빛에 드러나던데. 그래요? 네. 모르겠네요. 드러나요.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네, 빠졌네. 갑자기 딴 길로 샜네요. 축구로만 살펴본. 축구로 능력주의. 살펴본 능력주의. 지금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좀 모든 포지션이 중요한데 이 포지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꼭 능력주의만은 아니지 않을까. 아닌가요?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 또 진지하게 봐. 아니 근데 저희가 이 되게 그 열심히 여가를 즐기면서도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단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왜냐하면 과정이 어떠했는지 말해주는 게 이제 결과여야 되는데 결과가 모든 과정을 설명해 줄 그렇죠.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특히 그렇죠. 지금 축구가 그렇다. 축구가요? 성적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나를 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정말요? 아니 기자님이 시합 다가오니까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요. 저번 네. 연습 때 갑자기 얘들아 이렇게 막 변하더니 너 이렇게 스포츠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눈빛이 변해서 저희가 왜 아마 눈빛이 변했어? 경기 당일날도 아마 질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은 그러지만 다들 재밌어해요. 그 자체가. 엄청 질책하죠. 네. 네. 뛰어! 뭐 하는 거야? 달려! 야 너 왜 그게 거기 달리는 없어? 거야, 걷는 거야. 정확하시면 너 왜 거기 없어?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지 얘들아. 이러고. 그치. 맞습니다. 이게 패스니? 이게 이러면서. 다음번에 할 이야기를 또 추가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3장 이후에 있는 그 던지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네. 다음번에 하려고 오늘은 최대한 아껴두고 네.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택배 노동자가 언제부터 우리가 필수 노동자 영역에 들어왔을까? 이런 의문도 하나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 여기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또 어떠한 공정함을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한다. 사실 이거 코로나 때 처음 도입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니라고 보는지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죠? 갑자기 네. 누가 좋습니다. 아파야 쉴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파서 쉬는 게 아니야. 다음번에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 AI는 정말 공정할까? 그것도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맞아요. 부분이어가지고 최근에 공정한다라는 얘기 결과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연구 정말요? 결과가. 그것도 사람보다 더 AI가 공정하더라. 근데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최근에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반박을 좀 많이 해야겠네. 다음 시간에. 그리고 137페이지 부패 바로 알기.
갑자기 이 부패 바로 알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동네에 또 그 대단히 이슈가 됐던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네, 한번 네, 또 네. 얘기해보면 쓱 재밌겠다. 네. 요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도 그럼 특집으로 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는 현경 기자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옆지기님이 선곡해 주셨나요? 예. 바로 이렇게. 네, 어떤 곡인가요? 저 미안해요. 저 스테이시 가수의 색안경이라는 곡인데 제가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이 곡을 선정하기까지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부터 치워야지 이 공정함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다들 다음 시간에 다음 특집으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뵐게요. There's something to tell you. You want me to share it with you? Stacy Girls, it's going down.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머리 넘기면 어디든지 나가네. 내 달콤한 향수가 흩날리게. Yeah. 항상 내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근데 들어봐. Yeah.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걱정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I'm a good girl.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투를지도 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aby baby.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티난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가끔 나조차 진짜 내 맘을 몰라. 그럼 나지만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걱정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I'm a good girl. Yeah.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투를지도 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aby baby. Alright alright alright. 드러나는 모습뿐인걸. Alright alright. 눈으로만 날 판단하지 않길. 꾸미지 않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좋아해줘. 아직 여린 맘만 꼭 알아줬으면 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겉은 화려해.